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런은 어디에 있을까요? 너브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브는 전부 세포 안에 있습니다. 세포란 게 무엇일까요? 세포설을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세포설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생명체, 살아있는 모든 식물, 동물,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다입니다. 이게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그 논쟁이 있었던 주장입니다. 과연 우리 몸은 세포 위에 다른 것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물학에서는 세포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모두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럼 세포를 모른다면 우리 몸을 모른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세포는 그러면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세포설의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세포는 세포로부터만 온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 사람, 식물, 동물, 사람의 생명을 알려면 반드시 세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포를 모르고는 생명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과연 세포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글쎄 알긴 아는데 정확히 세포가 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의 이제 출발어라고 할 수 있는 셀이라는 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한자 우리말 세포는 셀이라는 잉글리시의 일본 번역어입니다. 또 역시 우리가 번역한 게 아니었군요. 가늘고 작은 주머니란 뜻입니다. 세포라는 건 주머니군요. 주머니에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과연 셀이라는 것은 주머니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거기다 포라는 개념은 이 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포란 말에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어머니의 배를 뜻하는 겁니다. 보통 자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라는 것은 아이를 뵐 수 있는 주머니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세포라는 것은 사람을 뵐 수 있는 작은 주머니란 뜻이 되는데 아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번역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때 당시 셀을 뭐로 번역할지 몰랐던 때에는 이렇게라도 번역을 해서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처음에 후크가 발견했던 현미경으로 바라본 세포의 단면입니다. 이렇게 셀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보였습니다. 그럼 이 이름은 왜 이렇게 붙였을까요? 그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가 본 그 이제 코르크 마개의 현미경 사진이 요렇게 마치 아 그 수도승인데요. 수도승이 기거하고 있는 단칸방과 아주 유사하게 보여서 수도승이 머무는 단칸방을 이제 셀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셀이란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자, 셀이란 이 라틴 말은 기본적으로는 껍질로 쌓인 것이란 뜻입니다. 또는 남자 수도승을 위한 작은 방, 주로 이제 수도승들이 다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들만이 기거할 수 있는 작은 방이란 뜻인데 이런 작은 방이란 뜻으로 셀이란 낱말을 가져왔습니다. 후크가. 단칸방 또는 골방 또는 쪽방 이렇게 옮겨 쓰면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단칸방이라든지 또는 골방, 쪽방이라는 것은 건축 개념입니다. 반면에 주머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옷에 쓰이거나 또는 이제 식물에게도 주머니를 쓰니까 생물학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 생물학과 건축학은 전혀 다른 학문이죠. 생물학을 건축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라는 것을 버리고 자, 우리가 이거 단칸방이라는 말로 바꾸면 아파트먼트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지고 큰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아파트 단지들을 열거해가지고 서울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벽돌로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은 하나의 세계관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번역을 했기 때문에 셀을 잘못 번역한 대가로 우리는 생명체를 이런 하나의 구성 원리에 입각한 어떤 종합의 원리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셀은 또는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C집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이란 개념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것이 더 가까운지는 아마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C집이나 C방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집이나 C방에서 중요한 건 집이나 방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C가 들어있는 방은 집은 C집이 될 테고 C가 들어있는 방은 C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C방이라는 C집이라는 것은 지름이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하나의 방이 작은 방인데 모양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C방의 중요한 특징은 한 80차례 정도의 분열을 하고 나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어야 되는데 물론 다시 지어집니다. 이 과정을 잠시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But these machines that power the inside of the cells are really quite amazing, and they really are the basis of all life. But because all of these machines interact with each other, they pass information to each other, they cause different things to happen inside the cell, and the cell will actually manufacture the parts that it needs on the fly from information that's brought from the nucleus by molecules that read the genes. And 지금 이 영상은 교육용 동영상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우리의 세포를 어떻게 하면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던 미국 팀이 이것을 동영상으로 완전히 재현해 가지고 하버드에 이제 자문을 구해서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세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들은 세포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지 않고 줄지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 안에 보면 여기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은 텅 비어 있잖아요. 이 우주에 이런 별들처럼 하나하나 뭉쳐서 별자리처럼 뭉쳐가지고 저마다의 활동들, 역할들,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좀 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And 보시면 no life, from the smallest life to everybody here, would be possible without these little micro machines. In fact, it would really, in the absence of these machines, have made the attendance here, Chris, really quite sparse. 끊겨 나가서 허물어지는 과정. 세포가 만들어져가지고 하나의 This is the FedEx delivery guy of the cell. This little guy is called a kinesin, and he pulls a sack that's full of brand new manufactured proteins to wherever it's needed in the cell, whether it's to a membrane, whether it's to an organelle, whether it's to build something or repair something. And each of us has about 100,000 of these things running around right now inside each one of your 100 trillion cells. So no matter how lazy you feel, you're not really intrinsically doing nothing. 재편되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는 이렇게 80차례 분열이 되고 나면 그 뒤에 허물어지고 새로운 세포들로 대체가 되는. 그래서 우리 몸 가운데에서 영원한 세포는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흔히 이제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의 경우 뇌 안에 들어있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는 어느 정도 새로운 세포로 대체가 됩니다. 하루에 적어도 70개 이상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이런 세포 안의 비밀들은 아직 많이 있죠. 자, 지금 장면은 이 모습은 세포의 단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는 좀 추가하고 편집을 한 셈인데요. 이걸 집으로 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커다란 집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포막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요소들은요. 이런 말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잡아먹힌 것들입니다. 우리 이제 몸속에 있는 이 세포들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렇게 이 미토콘드리아라든 이런 것들은 바깥에 따로 있다가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융화가 된 거죠. 융화가 돼 가지고 마치 우리 몸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그걸 소화시키듯이
하나의 세포 안에다가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한데 융화시켜 놓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저는 공생의 집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하나의 장면을 보시면 여기 맨 가운데 뉴클리어스가 있습니다. 뉴클리어스. 이게 C죠. C가 들어 있습니다.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리보솜이라는 게 있고, 이거 C를 지금 잘라내서 그런데요. 이렇게 전부 다 C를 껍데기 마치 복숭아 껍질이 복숭아 C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리보솜이 이제 그걸 감싸고 있고, 여기 보면 구멍들이 뻥뻥뻥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죠.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뇌 이제 이 뉴클리어 C라든지 모든 우리 몸에 생겨나는 C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게 원료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단백질을 만들어 주는 공장, 단백질 공장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좀 뒤로 가보면 이제 낱말 하나하나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렸죠. 우리말로는 학문이 못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말로 학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말을 만들어야겠죠. 없으니까 우리말로 못한 거니까 우리말을 만들어내면 우리말로 학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뉴클리어스를 이 말을 못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핵이라고도 번역하긴 했는데 지금은 다 뉴클리어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뉴클리어스가 뭐냐? 뭐 C란 뜻입니다. 그럼 C는 무슨 뜻이냐? 결국 이것이 필요했던 거죠. C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만 뉴클리어스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C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도록 자라는 겁니다. C가 있으면은 자라나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싹이 트고 자라나는 첫 자리, 시작점, 이것이 바로 C입니다. C는 딱딱하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C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자리,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달리 얘기하면 이 C 안에는 그것이 다 자랐을 때의 성체 모습, 어른이 됐을 때의 모습을 다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뭉치 형태로. 그러니까 C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그 잠재성, 가능성을 그 안에 다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뭉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뭉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아주 정교한 지도와 같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C라는 것은 C집의 한 가운데 있지만은 적어도 중요한 것은 C가 없으면은 살아날 수도, C가 없으면 죽지도 않습니다. C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과 죽음을 모두 통제하는 설계도와 같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C라는 말이 굉장히 분위기 있고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C라는 것이 조율하는 키구나, 열쇠구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스라는 이 말을 우리말 C라는 말로 딱 이해하는 순간 C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잠깐 보여드렸었죠. 미토콘드리아 여기 있습니다. 생김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그냥 직역을 하면 실 모양의 알갱이란 그리스어입니다. 실 모양의 알갱이입니다. 아, 실 모양의 알갱이.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실갱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실 모양의 알갱이, 실갱이. 실갱이는 C집 안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100개, 어떤 경우는 3000개 정도로 해가지고 동물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열량을 이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 공장이라고 하는 화력 발전소인 산소가 거기서 이제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러신데요. 그리고 3000개 정도로 이렇게 여기저기 이 C집 안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알갱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효소, 단백질 효소들과 이 양분들, 산소들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어려웠던 낱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걸 이제 거의 번역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소포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포체란 말은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번역해낸 엉터리 번역어입니다. 이 엔도플라즈믹이라는 건 뭐냐면 꺼풀이란 뜻입니다. 근데 어떤 꺼풀이냐면 그물골 꺼풀입니다. 그물처럼 만들어진 꺼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그물처럼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커플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겹으로 떠 있고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사이로 물질이 이제 드나들 수가 있어서 이 C에게로 이제 C에서 만들어진 어떤 정보들이 C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은 리보솜입니다. 이제 뉴클리어스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리보솜인데요. 리보솜은 번역이 안 됩니다. 이건 번역 물질의 이름으로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고유명사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유명사들은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리보솜은 리보스 덩어리란 뜻입니다. 리보솜이라는 소마라는 것은 몸이란 뜻인데 기본적으로는 덩어리, 덩이, 송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스 덩어리, 리보스라는 것이 화학 분자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미노산 덩어리인데 이 리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이제 화학 분자 이것이 결국은 이제 에, 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염색체입니다. 염색체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 가지고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DNA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번역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DNA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염색체는 많이 이해하고는 있어요. 염색체는 좀 일반화된 표현입니다. 염색체가 무슨 뜻이냐? 기본적으로 한자로 이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물론 했습니다. 염색체라는 것은 단풍처럼 물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을이 되면 물이 들었습니다. 표면에 물이 들 수 있는 염색이 가능한 어떤 것이란 뜻입니다. 엉터리 말이죠. 염색할 수 있다는 말로 번역을 했으니 염색 빼면 그러면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면 혼란이 가중되는데요. 어쨌든 이 염색체라는 말은 그냥 번역을 하자면 음, 물이 든 어떤 실타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들 수 있는 실타래와 같은 것이다. 전 요것을 이제 물이 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색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썼고요. 실타래를 줄여서 타래라고 했습니다. 실로만 타래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플라스틱으로 타래 만들 수 있고 또는 뭐 탄소로도 타래를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타래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색타래라고 이제 번역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색타래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DNA 물질을 마치 왜 우리 그 모래하고 자갈을 비벼가지고 시멘트하고 비비면 그 모래 자갈이 시멘트에 딱 달라붙잖아요. 그 안에 포함돼 가지고 마치 그런 방식으로 DNA를 감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색탈해라는 것은 DNA를 뭉쳐가지고 응축해 놓는 겁니다. 만약 이 색탈해가 DNA를 응축해 놓지 않으면은 DNA는 무한히 풀려 있어서 길게 늘어져 있게 되죠. 그럼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색탈해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딱 뭉쳐지면 응축이 돼가지고 부피가 확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DNA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우리 몸속에 이제 이 색탈해가 46개 있다는 건 뭐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배우실 텐데 낱말 하나하나를 기억해 두시면 이제 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말이 결국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거죠. DNA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가 복합되어 있는 결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D라는 말은 빼앗는다 이런 뜻입니다. 탈격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전치사에서 탈격 전치사입니다. 무엇인가를 박탈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옥시라는 것은 옥시겐이 줄임말입니다. 산소라는 말입니다. 산이란 말과 소란 말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소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섞이지 않은 물질, 순수한 물질이 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소할 때 이 소는 순수한 물질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산이라는 건 뭘까요? 산이라는 것은 식초라는 뜻입니다. 톡 쏘는 거죠. 산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수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불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라는 것은 에너지원인 것이죠. 그래서 옥시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위험한 물질이고 어떤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요.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의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디옥시겐이면 산소를 빼앗았다 이런 뜻입니다. 산소를 빼앗았으니까 안정화되겠군요. 산소가 빼앗겨졌으니까 산소를 뺐으니까 나름대로 아주 안정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리보스, 아까 리보스 설명드렸죠. 리보스는 물질, 아미노산의 물질이니까 그냥 외워두셔야 되고요. 리보스 물질. 리보스고 뉴클리어는 나왔습니다. 뉴클리어, 핵이란 뜻이죠. C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보스 C군요. 리보스로 이루어진 C입니다. 근데 여기 에이시드가 또 붙었어요. 산. 그러니까 몇 가지가 붙었냐면 산소, 빼다, 리보스, C, 산. 이게 다 이제 붙어가지고 DNA라는 말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이해 못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산소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숨 쉴 때 반드시 필요한 거죠. 들어 마셔야 되는 H2O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산소라는 건 O라는 것은 O2라는 것은 산소라는 걸 우리가 원자 화학 원소에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소. 이것을 뺐어요. 산소를 뺀 리보스. 리보스에는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리보스도 있고 그런 폴리펩티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군요. 그러니까 리보스에는 산소가 결합된 것도 있고 산소가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럼 산소 뺀 리보스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산으로 연결되니까 이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산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산소라는 것이 무엇인가 작동을 불러일으켰는데 산소를 빼고도 어떤 작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안정된 형태를 취하면서도 나름대로는 어떤 그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물질 구조, 이것이 바로 DNA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유전 물질이 가지런히 도사려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ATCT라고 하는 그런 유전 물질, 염기 서열이 있죠. 이 염기라는 건 뭐냐면 안전한 토대란 뜻입니다. 토대, 변하지 않는 것들, 토대가 되는 것들, 이것은 염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러일으키는 거, 뭔가 이제 운동을 일으키는 거, 이건 산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산소 뺀 리라는 거, 산 뺀 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산소 뺀 리라는 것은 뉴클레오티드 두 가닥이 길게 꼬여 이루어진 사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물질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리보스라는 낱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DNA와 RNA는 사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DNA와 DNA가 결합하면 복제가 일어납니다. DNA 한 분자와 또 다른 DNA 분자가 만나면 똑같은 그 DNA가 4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DNA는 리플리케이션, 자기 복제를 하는 그러한 어떤 물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DNA는 자기 복제를 하는 것이다. 그럼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생물학에서 아주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복제다. 자기 복제가 일어나는 건 모두 생명입니다. 이 말이 좀 폭력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너무 저차원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세포 측면에서는 자기 복제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이라는 것이 자기 복제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이런 세포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단백질 합성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뭔지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신호, 명령이 주어져야 됩니다. 단백질을 만들라라는 설계도에서 명령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DNA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DNA 안에 DNA가 결합되면 자기 복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이 DNA가 결합하지 않고 RNA가 결합을 하게 되면 자기 복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을 하면서도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DNA가 아니라 또 다른 DNA가 아니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RNA입니다. 이 RNA는 기본적으로 DNA로부터 이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키네신과 같은 이런 단백질 덩어리들을 가지고 다니는 이런 세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또 다른 단백질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mRNA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메신저, 리보스, 뉴클리어 에이시드 똑같네요. 그죠? 리보스, 그다음에 뉴클리어 에이시드 이렇게 되어 있으니 똑같습니다. 메신저가 하나 붙었던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RNA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M이라는 게 뭘까요? 메신저란 뜻인데요. 우리말로 이제 전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전달자도 좀 약간 애매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건네주는 겁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네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편지가 있는데, 연애 편지가 있는데 A군한테 받아가지고 B 양한테 건네주는 제3자. 요것이 바로 건네주는 사람이죠. 건네주는 사람, 전달자, 건네주는 사람은 그 스스로는 그걸 해독하지 못합니다. 건네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건냄 리보스라고 아주 짧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DNA 속에 있는 단백질 합성의 비밀 암호를 다른 단백질에게 건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건냄 리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냄 리보스라는 것은 DNA 두 줄기 사슬 가운데 한 가닥, 두 줄기가 함께 풀리면은 이건 자기 복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DNA 가운데 아랫가닥, 윗가닥 말고 아랫가닥만 풀리게 되면 그것은 이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미노산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건넨 리보스의 지령에 따라서 아미노는 또 물질 이름입니다. 아미노산에 사슬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에 의해서 구성된 분자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데 단백질이라는 이 말은 아주 잘못 번역이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이렇게 잘못된 말들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말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맞아가지고 어긋나가지고. 그러니까 단백질은 프로틴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이 단은 세알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자위, 노른자 흰자위 할 때 흰자위를 뜻하는 말인데 이것을 안타깝게도 프로틴의 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바이슈토프라고 하는 독일 말을 그냥 갖다 번역한 거예요. 잘못 번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고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이제 프로틴이라는 게 그럼 단백질의 원래 낱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단백질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프로틴이라는 말을 써주세요. 단백질은 아주 엉뚱한 말입니다. 프로틴이라는 말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프로틴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고대 그리스 말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스 말 가져다 쓴 거니까 프로테이오스라는 말인데 프로테이오스는 첫 번째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의 어떤 재료다. 가장 중요한 으뜸 재료다. 이것이 바로 프로틴입니다. 우리 몸 세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으라는 겁니까? 프로틴. 그러니까 프로틴이 첫 번째 재료면서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프로틴이 없으면은 단백질이 없으면은 우리 몸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포도당 이런 것이 ATP 이게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 몸에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 프로틴이다. 그 이름도 그래서 첫 번째 감이다. 몸을 이루는 감이다. 첫 번째 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틴을 우리가 이해하신다면은 단백질의 중요성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틴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아무튼 좀 어렵게 느끼셨을 텐데요. 나중에 제가 PPT를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복습해 보시면은 이렇게 쉽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만약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생물학을 이해했다고 한다면은 대사학 같이 전문적인 학문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잉글리시로만 가능하고 또 잘못된 일본 번역어 투성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자도 배우는 사람도 이걸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무튼 좀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서 천천히 말씀을 드렸습니다.